네,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7강 6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관계자 분석과 접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분석과 접근,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사분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간접적 이해관계자, 그리고 2차적 이해관계자, 1차적 이해관계자, 특히 2차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우군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 활동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받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은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실천에 협력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키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해관계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축으로 보면 첫 번째, 이득을 얻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득을 받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번째, 손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예측되거나 또 손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득을 받으면서 협력을 하는 사람들은 1차적 참여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득이 예상됨으로써 우리의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시쳇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잡아다 물고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자일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동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공생하고 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일사부면에 있는 이득 협력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동조적 관계를 갖추고 있고 이해와 수용의 단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적절히 잘 조정만 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보지만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희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이해관계자보다는 2번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손해가 계속 끼쳐진다면 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겠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이 증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협력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둘 중에 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있는 이 집단은 가장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는 줄이고 협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가장 좋은, 그래서 우리의 전략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 감소가 되면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관심과 유지,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갈 때야만 비로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에 있는 분들은 손해를 받지만 협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윤리적으로나 또 혹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으신 분들이 2번에 있으신 분들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을 받지만 거부하는 3번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편견이 있는 분들이죠.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설명과 설득과 편견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번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 이것은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설득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예상된 결과에 대한 우리의 포부에 대한 어떤 인상적인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또 혹은 서로서로 협력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거부 심리를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있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서는 적극적인 전략들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상 2번과 3번입니다. 4번의 대상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4번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협조관계를 얻게 되겠죠. 협조관계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라든지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이 4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우리의 편으로 포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이미 기획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4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노력을 사실상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득이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초기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초기장을 없앤다든지 편견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든 그런 작업들에 에너지를 더 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과정적인 전략들을 계속 구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번, 그러니까 현재 우리 편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속 균형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와 친숙이라는 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활동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숙은 우리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마이너스는 좋지 않다, 부정적인 사람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1번은 잘 알고 있으면서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동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1차적 이해관계자나 2차적 이해관계자나 간접적 이해관계자 안에서도 다 이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인지하지 않는데 친숙하다.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이분들입니다. 우리 활동들에서 가장 저항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번입니다.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와 사실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숙한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크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개선해서 어떤 자극을 줄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현 상황들을 계속 잘 유지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비인지 친숙. 이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됩니다. 4번에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아주 먼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예, 아주 적절한 홍보, 광고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4번에 계신 분들은 이해관계자들 중에 우리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번, 4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인 홍보, 설명회, 관계, 적극적인 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3번입니다. 3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분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설명들을 더 제공을 하면 그것은 약점들을 더 키우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2번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의 폭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넓어지고 우리의 활동들이 탄력성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번에 계신 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활동들 자체가 어떤 좋은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고 그 영향력들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헌신적인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들은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해드린 설명 계속 곱씹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조직적인 전략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계획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행 인력, 그러니까 참여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적인 역량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평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 슈퍼바이저, 자문위원, 활동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담당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의 어떤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 내의 역할 비율에 따라서 주 담당자, 부 담당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 내용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인, 표시들을 이제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이 무엇이다, 실무 경력이 얼마만큼 된다, 또 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전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감독자, 지도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조직 내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위에 직급에 있는 이제 선임자들이 되겠죠. 자문위원은 대부분 외부 자문위원들입니다. 이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학식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능력이 오래된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어떤 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 자문위원들의 견해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학 전공의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타 기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공공행정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담당자가 모든 활동들을 다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미술치료 활동들을 해야 한다.
담당자가 미술치료사일 수도 있겠지만 자격을 갖출 수 있겠지만 더 나은 활동 전문가가 있다면 청빙을 해서 그 활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역할과 활동 전문가의 역할이 비중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그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이드에서 점검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 내용에 있어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포션,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활동 전문가, 타활동 전문가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가 있겠죠. 자원봉사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비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비정기적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연령대별의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담당자가 손을 다 놓고 자원봉사자나 활동 전문가에게만 역할을 다 맡기는 것은 책임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와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담당자와 또 실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 전문가들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 그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만덕다운 프로젝트와 엄마 담임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참여자들을 어떻게 구성해 놓고 있는지, 또 그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강 부록편입니다. 장점 탐구 AI라는 우리 분석법과 그리고 SOUL라는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